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웹툰을 그리는 일도 하지만 지금은 웹툰과 아니면 스토리를 만드는 일과 관련된 연구나 교육도 하고 있고요. 미래의 동료가 될 작가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언제나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저처럼 좀 어렸을 때부터 창작 관련된 일을 꿈꾸다가 결국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일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감동을 줬던 그런 작품들, 그런 걸 보다가 보면 그런 걸 또 만들어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누구한테 그런 똑같은 경험을 주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돌 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좋아하는 자기의 아이돌이 있다거나, 영화 쪽에 계신 분들도 만나보면 좀 일찍부터 영화의 꿈을 꾸셨던 분들은 다 어렸을 때 어떤 특별한 영화에 얻어맞은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을 늘 봤기 때문에 주로 내가 울거나 뭐 감동했거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게 만들었거나 하는 것들이 다 만화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라는 형식에 애정도 갖게 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매체인가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니까요. 직접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화가의 꿈을 꿨었고요. 한국의 출판 만화 시장은 95년 이후로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시장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만화를 보던 사람들은 웹툰이라는 새롭게 탄생하기 시작한 매체 쪽으로 많이 몰려갔었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서 작품을 내게 된 거죠. 너무너무 많아요. 오타쿠를 괴롭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작품을 골라줘라 라고 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큰 번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흔들었던 만화들을 고를 순 있죠. 당연히 누구나 얘기하는 드래곤볼과 슬램덩크는 저도 고를 수 있고요. 기생수라는 만화도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만화였고, 야마시타 카즈미 작가의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는 만화, 그리고 마리모 라가와 작가의 아기와나 같은 작품들, 아기와나 같은 작품이나 천재 유교수의 생활 같은 작품은 어린 시절에 저도 정말 좋아했지만 그 당시 저의 부모님도 좋아했던 만화거든요. 세대를 아우르는 만화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만화에 되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황민호 작가님의 프리스트 같은 작품들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두호 선생님의 객주라는 만화가 사춘기 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야 밤새 만화를 그리건 만화책을 몰래 사건 학교에서 만화책을 보다 걸리건 크게 안 혼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화를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고등학교 때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 내용을 만화로 필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숙제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만화로 구성해서 공책 필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마음에 쏙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학년 전체 애들에게 그 제 노트가 일종의 참고서처럼 복사가 돼서 돌았어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됐는데 전혀 모르는 아이, 우리 같은 학년이긴 하지만 서로 모르는 아이가 저를 아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만든 그 만화 잘 봤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독자를 만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이 워낙 많고 솔직히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올리고 댓글도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94년, 5년, 막 3년 이때란 말이에요. PC통신이 막 나올 때쯤. 그런 중학생에게 나는 모르는 누군가가 내 만화를 보고 나를 알아봐주고 그 만화 어땠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 순간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웃기려고 잠깐 넣어놓은 컷들에 대해서 실제로 재밌어하고 웃겼다고 얘기해주는 걸 보다 보니까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작가라는 직종에
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을 순간 제가 약간 엿봤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40이 넘어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순간이 작가가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생각하긴 그래요. 돈을 버는 직업 작가는 아니지만 정체성이 작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작품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원동력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직업적이지 않은 작가와 직업 작가의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업 작가라는 것은 매주 마감이 있고 독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고려가 들어오고 있고 이 반복이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끝까지 완결하지 못하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취미로 그리는 만화였으면 10년 동안 못 그렸겠죠. 중간에 다른 더 재밌는 게 생각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직업 작가는 직업이란 말이 붙어서 창작의 즐거움이나 창작의 쾌락이라는 개념 옆에 직업 윤리라는 것도 붙어 있는데 그게 일단 내 이야기를 초대한 독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점까지 데려간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여행 가이드 같은 거예요.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중간에 하기 싫어졌다고 깃발 버리고 도망가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미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직업 작가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야기를 초대를 해서 내가 만든 인물 안에 이입을 시켜놨다면 여행을 떠나게 이끌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행 끝에 내가 생각하는 멋진 풍경 어떤 종지부까지 안내하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그분들은 미아가 됐다는 느낌? 그거는 사실은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마지막까지 잘 그려야만 했죠.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또 해보자면 작가님들마다 어떤 작품을 하는데 이게 꽂히는 부분들이 달라요. 어떤 작가는 어떤 특별한 장면을 상상해 놓고 그 장면이 떠오르는 순간 멈출 수 없다. 이 장면을 그려야만 내가 잠 자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장면을 그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그리고 싶으니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캐릭터, 어떤 인물을 상상했는데 그 인물이 너무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럼 그 인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즐겁다 보니까 또 계속 갈 수 있고 계속 가게 해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 계속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끝나버리는 순간 작가들은 지옥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친한 작가 한 명은 다 아실 거예요. 하일권 작가라고 이 웹툰 초창기부터 아주 엄청난 작가잖아요. 친한 이제 동갑 친구인데 하일권 작가의 두근두근 거려라는 예전 수구 만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릴 때 하일권 작가는 너무나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 1화 마지막이었나 2화 마지막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 작품을 그리고 싶은 이유가 다 해소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완결까지 정말 지옥 같았다라고 저한테 수려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의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꼭 그리고 싶었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하더라도 그 장면을 그렸을 때 독자들은 어떻게 느낄까? 내가 주고 싶었던 체험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둘 다 써봤는데 하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취재도 하고 또 혹은 덕질을 하면서 디테일을 알아나가다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 덕분에 이야기가 막 상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취재가 먼저 있고 이야기가 나오는. 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소재가 정해진 나머지 그 이야기를 먼저 쓰고 이제 필요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방향은 결국에는 둘 다 쓰이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저의 경우에도 요즘 독자들이 어떤 얘기를 필요로 할까? 이런 상상을 해보고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어떤 얘기를 상상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큰 틀을 짭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큰 틀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처음에는 엄밀한 취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취재라는 것은 뭐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엄밀한 팩트,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내가 만든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커지거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항상 엄밀하지 않은 얘기들, 그냥 막 하더라, 소문, 그러니까 전문성은 전혀 없는 검색을 막 해봐요. 관련된 뭐 게시판에도 가보고 지식인에도 가보고 내가 그리려는 소재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재밌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게 막 전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그걸 들고 전문가를 만나요. 그래야 전문가가 보면서 그때 가서 엄밀한 사실, 그 팩트라는 칼날로 조각을 좀 해줘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도 처음부터 전문가를 만나면 만화가 선생님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이야기를 다 써놓고 가져가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재미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같이 막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야기를 먼저 쓰고 엄밀하지 않은 주제를 하고 1차 초안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전문가를 만나고 논문을 찾아보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조각해 나간다? 이 정도 순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만화가로도 저 스스로를 정체하고 있지만 교육자로도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만화과 전공에서 교수를 6년 하고 지금도 이어서 교육기관에서 만화를 가르치고 해서 도합 10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딱 보인다고 착각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진 않아요. 물어보고 싶어진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본다는 걸 그 작가하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뭔가 대화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엔딩을 보고 나면 그 작가에게 고마워질 수도 있고 작가한테 화가 날 수도 있고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작품 감상으로 생각을 해요.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디테일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다 묻어 있거든요. 어떤 작품을 보면 이 작가가 생각하는 친구란 이런 건가 보다. 나도 그런 정의 참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이 작가가 생각하는 뭐 학창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나는 참 그런 걸 못 겪어서 부럽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분이나 혹은 동료의 작품을 딱 보게 되면 너 이 부분 이상해, 이 부분 재미없어 라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잘 못됐구만 이라고 딱 보이는 게 아니고요. 물어보고 싶어져요. 혹시 이런 걸 담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게 제가 작품에 대해서 대화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연구하고 고민하신 장인적인 작가님들은 아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구도가 잘못됐네. 이 부분은 연출이 미흡하네.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만화가 좋은 이유가 정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작가가, 그 학생이, 그 제자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온 원고도 아무튼 의도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의도가 나한테 작동했냐 안 했냐에 대해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작한 본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길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때 저는 제가 작가로는 15년 살았지만 만화 독자이자 오타쿠로는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봤던 수많은 걸작들에서 참고처럼 떠오르는 것들을 나눠주고 공유할 뿐이에요. 저는 그게 작가를 기르는 교육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은 그 누구도 돕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닥터 프로스트는 저의 두 번째 작품이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네이버 웹툰에서 2011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2021년에 완결된 10년 동안 연재됐던 작품입니다. 제 전공이었던 심리학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 심리학자이자 심리학 교수인 주인공이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과정을 겪다가 종국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런 한 천재 심리학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없었고요.
주인공은 그냥 우연히 본 영화 포스터 속 강동원 배우 얼굴을 보고 저렇게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디자인한 인물이고, 주인공은 제 주변에 실제로 모티브가 된 인물은 없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티브가 된 인물들이 있고요. 에피소드의 환자 혹은 내담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취재하고 자문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었던 실제 증세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독자 중에 누군가는 이 에피소드에 나온 이 내담자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디테일을 추구하려고 했지,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에 치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황장애 얘기를 할 때에도 그냥 잘 담아내면 특정한 누군가 공황장애 환자를 모티브 삼아서 그린 것보다 불특정 다수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모두 보면서 안심을 하고 위안을 얻고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취재 결과를 모아서 만든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바랐지만 만난 적 없는 어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 내가 저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희망상,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고요. 그 주인공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같은 경우는 주인공에게서 모든 선택을 반대로 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해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조합한 인물에 가까운 것 같고요. 다 조금씩 그렇게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골드키위새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골드키위새 작가님의 순정 히포크라테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대 얘기예요.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전공이라는 건 천천히 내가 그 분야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결국 전공이라는 것은 워낙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는 분야다 보니까 좀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심리학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다른 대학교 온갖 전공의 온갖 교양 수업들을 들으러 다녔던 게 대학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과 수업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고 재밌었어요.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전공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기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분야의 교양인을 기르는 과정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정한 전문가는 대학원부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배웠던 거 이 만화에서 써먹은 게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교 때 심리학과 3년, 4년 동안 배웠던 건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큰 지도를 좀 꼼꼼하게 그려냈던 거에 가깝고요. 그 지도를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이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슨 책, 어느 분야, 어떤 논문을 검색해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을 만나봐야 되는구나 같은 것들을 알게 됐던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공 때 공부했던 거 말고 이 만화를 그리면서 새롭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문들 모시고 듣고 여쭤보고 그랬죠. 일단 그림이 많이 늘었고요. 매주 그리다 보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고민하면서 그리니까. 그림은 제가 봐도 많이 늘었어요. 1화를 보고 마지막 화를 보면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림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그리면서 야망가였다가 짝사랑을 하는 사람 같았다가 다 인정한 노친네가 된 기분을 느끼는 데까지 갔던 것 같아요. 처음 연재를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꿈이 컸어요. 이 작품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중간쯤 됐을 때는 나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은 다른 작가보다 내 작품은 너무 별로인 것 같고 독자들 충분히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 혼자 만화를 짝사랑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연재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요, 되게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지금의 내 모습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애틋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이 무슨 어떤 동료의 무슨 작품처럼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이런 작품이 아닌데, 내 독자들의 숫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지금의 딱 내 수준이고 내 실력이고 내 모습인데 요게 좋다고 와주신 독자분들인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좀 애정을 갖게 되는 게 좀 있었고요. 만약에 힘들었던 그 시점에 완결을 했다면 저는 그 다음 작품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화 되게 미워했을 것 같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냥 그 제 작품을 애정하게 되는 데까지 간 뒤에 완결을 한 덕분에 만화가 미워지진 않았던 것 같고, 만화하고 조금 더 편한 관계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불편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진 않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10년 전과 비교하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만화에 대해 갖고 있는 부담스러운 마음이나 부채감 같은 건 좀 없어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직업인들은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직업인이니까 마냥 좋아서만 할 수 없는데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어.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사람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미워하게 되기도 하고 그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사람이 좀 꼬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이 직업을 갖게 만들었던 결과물들, 어렸을 때 봤던 그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리프레시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직업적인 그 행보라는 것은 한쪽 발은 욕심, 여기까지는 하고 싶어, 여기까지는 해내야 돼. 한쪽 발은 인정, 이게 지금의 내 모습이구만, 다음번엔 더 잘하겠지. 이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가야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중에 한쪽 발만 깽깽이를 쓰면 너무 나태해지거나 너무 괴로워지거나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만화와 웹툰의 매력이요. 만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명품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디엄, 즉 매체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요. 음의 세계로만 가거나 이미지의 세계로만 가거나 아니면 텍스트, 문자의 세계로만 갑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접점이 보통 큰 발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하고 텍스트만 놓고 보시게 되면 그림들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 예술의 역사가 아주 길게 있었고요. 문자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의 역사가 아주 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하나로 만난 건 만화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 간단한 발상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그림에 그냥 말풍선 하나를 달고 텍스트가 들어가는 순간 글만으로 못했던, 그림만으로 못했던, 하지만 두 개가 같이 있자 할 수 있게 된 어떤 무언가가 탄생한 거거든요. 로돌프 토페르나 윌리엄 호가스나 근대 만화의 아버지들의 작품을 보다 보면 그 전까지 없었던 엄청난 발명품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영화를 볼 때, 무대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소설을 펼칠 때 같은 상황과 비교했을 때 만화를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형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작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랜 기간 누적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화는 그것을 일부러 버린 매체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얘기해도 교수님이 와서 얘기할 때랑 친구가 와서 얘기할 때랑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야기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나와 전혀 무관한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인생에 기꺼이 깊게 잠수했다가 다시 나오는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근데 다른 작품은 다른 영화나 미술이나 소설을 펼칠 때는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다, 뭔가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 만화는 제 친구가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 물론 그게 이제 만화라는 매체가 오랫동안 누적시켜온 매체의 아우라나 맥락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독자를 이야기로 초대할 수도 있고,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영화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봐서 본다면, 만화는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림 혼자 못하는 것들을 글이 도와주고, 글 혼자만으로 안 되는 것들을 그림이 도와주는데, 심지어 그걸 여러 컷으로 이어놓은 순간 너무 놀라운 화학작용이 뇌에서 막 벌어지거든요. 여러 면에서 만화라는 형식은 기가 막힌 발명품이고 굉장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